안녕하세요. 평생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50대 남성입니다. 학창 시절에도 일기 쓰는 걸 제일 귀찮아했을 정도로 전 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서툴고 흥미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사연을 작성해 이런 곳에 보내는 날이 올 거라곤 예전에 미처 생각도 하지 못했죠. 제가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한 이유는 3년 전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엄청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랍니다. 부디 귀한 시간 내주시어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물론 지금은 보람도 느끼고 이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느끼고 있지만 솔직히 전 처음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건 굉장히 극성이셨던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사비를 들여 엄청난 사교육을 시키고 제 생활을 통제하셨습니다. 대학 교수인 아버지 아래에서 세 아들 중 한 놈이라도 난 놈이 돼야 하지 않겠냐며 절 들들 볶으셨죠. 제 두 동생은 그 애들도 부모님도 인정할 만큼 공부머리가 별로 없었기에 저 하나한테만 올인하신 겁니다. 공부를 좋아하긴 했지만 문과에 가고 싶었던 전 결국 부모님의 성화로 의대생을 거쳐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부잣집 집안의 외동딸과 제 나이 3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평생 자신만 보고 산 부모 뜻을 거스를 생각이냐는 부모님의 반복된 말은 그렇게 절 평생에 걸쳐 순종적인 아들로 자라게끔 만든 거죠. 미안해 형. 형이 희생해준 덕에 나랑 정민이만 비교적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저와 다르게 두 동생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저보다 일찍 평범한 집 재수씨들과 결혼했습니다. 동생들은 저를 부모님의 희생양으로 만든 것 같다며 늘 미안해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비록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터라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기 힘들어 한 선택이긴 했지만 썩 만족하진 않아도 썩 불행한 인생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사라는 괜찮은 직업을 선택한 것과 달리 제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당신 뭘 먹었으면 제때제때 좀 치워. 식탁부터 싱크대까지 죄다 이렇게 늘어놓으면 이걸 다 누가 치우라고? 난 내 손으로 집안일 해본 적 결혼 전에 한 번도 없었는데? 당신이 좀 치우면 되잖아. 짜증나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마. 결혼 전엔 조신한 척, 얌전한 척 했던 아내는 결혼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처가에서 워낙 오냐오냐 자라 제 멋대로의 괴팍하기 짝이 없는 성격이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피아노 강사 일도 그만뒀으면서 쇼핑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발 돈 좀 아껴 쓰라고 잔소리하면 친정에 일러 용돈을 타왔고 장인 장모는 득달같이 전화해 저를 나무랐습니다. 게다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조그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엉엉 울거나 악을 쓰며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예 아가, 넌 네 동서들도 나도 다 일하고 있는데 어쩜 넌 소파에 들어누워서 손 하나 까딱할 생각을 안 하니? 전 할 줄 몰라요. 할 줄 아는 어머님이랑 동서들이 알아서 다 하면 되겠네요. 너 지금 네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시부모가 우스워 보이는 게냐? 아무리 외동딸로 오냐오냐 컸대도 그렇지. 어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치, 아버님 꼰대세요? 듣기 싫은 말이면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거지. 왜 자꾸 어른이고 아랫사람이고를 따져요? 돈 많은 집 딸이랑 장남 결혼시킨다고 입 찢어져라 좋아하실 때는 언제고 왜 결혼하고 나니까 사사건건 트집이세요? 그렇다 보니 다툼이 잦아지며 아내와 전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절 붙잡고 자주 우시기까지 하더군요. 어쩜 저렇게 되바라지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단 말이냐. 아휴, 내 팔자야. 내 살다 저런 앤 처음 본다.
아버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한숨만 푹푹 쉬셨습니다. 결국 전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절대 이혼하기 싫다는 아내와 소송까지 불사한 끝에 드디어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끝이 났죠. 그 뒤 결혼이라는 거에 질린 전 연애조차 하지 않고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은 조심스레 제게 새 장가를 권하시더군요. 전 재혼 안 할 거예요. 특히 두 분이 종용하는 재혼은 절대로요. 두 분 원하시는 대로 저 의사도 됐고 두 분이 원했던 집안 여자랑 결혼도 했었잖아요. 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 인생은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이제 절 통해서 두 분 인생의 만족감을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전 처음으로 매몰차게 두 분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하며 제 인생에 대한 엄청난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부모님의 말에 바보같이 끌려다니며 살지 않겠다고요. 나이가 들며 성격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전처의 일로 부모님은 더 이상 제게 뭔가를 강요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전 혼자 11년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끌려다니지도 않고 힘들게 하는 전처도 없으니 혼자 사는 생활은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평범했던 어느 날 전 아주 우연한 그리고 기적 같은 만남을 겪게 됐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끝났네. 배고파. 얼른 식당 가서 밥부터 먹어야지. 그날 저는 오전 진료밖에 없던 날이었어요. 기왕 일찍 퇴근할 거 점심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일찌감치 할 일부터 마무리하자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평소 점심시간보다 40분 정도 늦게 병원 내 구내식당으로 향하게 됐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가자 싶어 걸음을 서두르는데 병원 복도 끄트머리 의자에 앉아있던 간호사 한 명이 보이더군요. 처음 보는 얼굴이라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다른 과 간호사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저기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대뜸 자리에서 일어나다 말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다칠까봐 놀라서 달려가니 어려 보이는 그 여간호사는 이미 실신을 한 상태더라고요. 명찰을 보니 역시나 저희 과가 아닌 다른 과 간호사였죠. 이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간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였습니다. 아직 점심시간이 한창인 때라 주위엔 아무도 없더군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태를 살펴보니 기립성 저혈압이나 미주신경성 실신인 것 같아 저는 급히 응급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간호사를 직접 들쳐업고 저희 병원 응급실을 향해 뛰었죠. 응급실 침상으로 옮기니 그제야 그 간호사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더군요. 제가 입고 있던 의사 가운을 보고 간호사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신이 좀 들어요? 이름이 김형경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를 옮겨주신 건가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마침 제가 받길 천만다행이죠. 그건 그렇고 피검사랑 몇 가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앓고 있는 지병 같은 거 있어요? 제 물음에 간호사는 역시나 자신이 기립성 저혈압을 앓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기립성 저혈압은 특히 눕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나 구토감이 올 때가 많은데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무리를 했다 보니 증상이 심하게 온 나머지 실신한 것 같다고요. 제가 이직한 지 오늘이 고작 이틀째라 긴장을 많이 했어서요. 입맛도 없어서 점심까지 거르고 혼자 쉬다가 갑자기 일어났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나 봐요. 귀찮은 일을 만들어드려서 죄송해요, 선생님.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는 더 받아보세요. 근무하는 과에 제가 말해놓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쉬는 게 좋겠네요. 보호자 연락처도 주세요. 아무래도 옆에 보호자가 있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피검사와 소변검사 등 간단한 검사를 마친 간호사는 제게 자신의 모친 연락처를 건네곤 다시 쓰러지듯 혼절해버렸습니다.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듯 보였어요. 저는 간호사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었고 숨이 넘어갈 때 놀란 모친은 금방 응급실로 달려오겠다고 말하더군요. 어차피 구내식당 운영시간도 끝나가고
아픈 사람을 혼자 두기도 마음에 걸려 전 점심 식사를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근무도 끝났으니 보호자가 올 때까지 그냥 간호사 옆을 지키기로 한 거죠. 저는 그렇게 그 간호사가 근무하던 과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후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경아, 엄마 왔어. 대체 어떻게 된 거니? 간호사의 모친은 20분도 채 안 돼 응급실로 달려왔더라고요. 저는 저와 얼굴을 마주할 새도 없이 오자마자 자신의 딸부터 살피던 간호사의 모친에게 쉿하며 소곤거렸어요. 수액 맞으면서 곤히 잠든 상태라 안 깨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안정 취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아, 네. 아까 전화 주신 이 병원 의사 선생님이시죠? 아휴, 정말 뭐라고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 말에 간호사의 모친은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제야 우린 서로 얼굴을 보게 됐는데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정혜? 정진 오빠? 정말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우린 서로 아는 사이였거든요. 아니, 단순하게 아는 사이가 아니라 어린 시절 아주 뜨거운 사랑을 했던 전 연인 사이였죠. 간호사의 모친인 정혜는 제가 20대 시절 난생 처음 애절한 마음을 품었던 첫사랑이었어요. 저보다 3살 어렸으니 분명 48살일 텐데 어쩜 그렇게 20대 시절과 똑같은지 미친 듯한 향수가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놀란 마음에 더듬더듬 물었습니다. 김연경 간호사가 네 딸이야? 그런 오빠야말로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야? 오래됐어. 그런데 여기서 널 만나다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 너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반가움은 잠시 뒤로 하고 전 정혜에게 딸의 상태부터 설명해 줬어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딸의 상태를 알고 있던 정혜는 자신이 딸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줬어야 했다며 아주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혜 딸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감돌더군요. 전 잠시 망설이던 끝에 나가서 잠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정혜의 딸이 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우린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은 언제 했어? 딸이 저렇게 컸으면 나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다른 남자랑 결혼했던 거야? 아니, 나 결혼한 적 없어. 그건 그렇고 오빤 결혼했지? 애도 있어? 부모님 주선으로 한 번 했었는데 성격 차이로 3년 만에 금방 이혼했어. 애도 없었고. 근데 결혼한 적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정혜야, 살면서 한 번은 꼭 널 만나면 묻고 싶었어. 그때 그렇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대체 어디로 사라졌던 건지, 그 뒤로 어떻게 살았던 건지 말이야. 그리고 정말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100만 원을 요구했었니?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정혜를 그토록 반가워하고 애틋해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혜는 결혼하기 전까지 살면서 단 한 번 절 부모님께 맞서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대학교 학생이었던 정혜와의 2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정혜를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저는 절대 정혜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죠. 정혜가 대답을 망설이는 동안 오래전 기억이 새록새록 제 머릿속에 펼쳐졌어요. 걔네 집 시골에서 코딱지만한 땅에 겨우 농사 짓고 걔네 엄만 다 쓰러져가는 슈퍼 한다며? 그런 수준 떨어지는 집 여자애 만나느라 시간 낭비하다 의사 못 되면 어쩌려고 그래? 당장 헤어져! 제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어머니는 사람을 써서 정혜의 뒷조사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네 엄마 말 들으라며 옆에서 혀를 찼죠. 정혜 정말 좋은 애예요. 제가 공부 때문에 힘들어할 때면 옆에서 늘 응원해주고 제 마음을 다잡아주는 애라고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집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합격한 그 애가 대견하지 않으세요? 정혜 가외 아르바이트에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면서 스스로 학비 벌고 집에 돈까지 보태주는 효녀예요. 세상에 그런 착한 애가 또 어디 있어요. 그 와중에 틈틈이 제 선물까지 사주는 아주 사려 깊은 애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걘 절대 안 돼. 네 인생에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애라고. 당장 헤어져. 생전 부모 말에 토 한 번 안 달던 애가 대체 얼마나 그 기집애한테 정신이 빠진 거야? 제가 끝까지 반항하자 어머닌 정혜가 일하던 아르바이트 가게까지 찾아가 저와의 이별을 종용했습니다. 속 깊은 정혜는 제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정혜를 보러 가게에 놀러 갔던 제가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해서 알게 된 거죠. 니까짓 게 감히 우리 아들을 꼬여내? 이 여우 같은 기집애. 너 정도 학벌 가진 여자애들 중에 집안 좋은 애들 깔리고 깔렸어. 가난하면 돈 벌고 공부하는 데만 열중할 것이지. 한창 공부해야 되는 우리 의대생 아들을 꼬여내긴 왜 꼬여내? 우리 아들 인생 망칠 일 있어? 우리 아들한텐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아, 너 혹시 일찌감치 순진한 우리 아들 낚아채서 나중에 의사 사모님 소리라도 듣고 살고 싶은 거니? 나중에 의사만 되면 열쇠 3개는 가지고 시집 오겠다는 여자들 줄을 설 텐데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아들 넘봐 넘보길. 당장 헤어져. 어머니, 여기까지 와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두세요. 나가시라고요. 정혜야, 정말 미안해. 그 뒤 정혜에게 캐물으니 어머니가 그 가게와 정혜의 하숙집으로 찾아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시기만큼 어머니와 그렇게 숱하게 싸웠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마찬가지로 반대하던 아버지에게 골프채로 두들겨 맞은 날도 있었죠. 저는 늘 정혜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정혜는 고맙게도 늘 저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줬어요. 나도 오빠랑 헤어지기 싫어. 오빠, 지금은 내가 집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애지만 오빠 부모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 열심히 노력할게. 그런 정혜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연애한 지 2년이 됐던 해에 봄이 오기 직전 돌연 자취를 감춰버렸죠. 저는 정혜를 찾아 울며 불며 사방팔방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정혜는 정말 증발이라도 한 듯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망연자실한 전 엉엉 울며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죠? 어머니가 정혜 찾아가서 또 뭐라고 하신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정혜가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절 떠나버렸을 리가 없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도 그만뒀대고 하숙집 방도 뺐다고 하고 학교도 이번 학기 휴학했대요. 대체 뭘 어쩌신 거예요? 네? 정혜 어디 있어요? 아, 나도 모른다. 그래, 내가 또 헤어지라고 찾아가서 뭐라고 한 건 맞아. 내가 너 속상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그의 부모 집 알아내서 찾아갔었다. 가서 100만 원 주면서 우리 아들하고 그쪽 딸 제발 헤어지게 해달라고 좋은 말로 간청했어. 그랬더니 그쪽 집 부친이 좋다고 그 돈을 받더라. 그리고 그 뒤엔 정혜계가 직접 나한테 연락 와서 그러더라. 돈 주면서 헤어지라고 할 거면 진즉 자기한테 주지 그랬냐고. 자기 부모한테 준 만큼 자기한테도 주면 순순히 너한테서 떨어지겠다기에 내가 그 100만 원 걔한테도 줬다. 그랬더니 진짜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야. 너 그 꽃뱀한테 단단히 속았던 거야. 정신 차려 이거사. 그깟 돈 100만 원에 걔 널 헌신발처럼 내팽개칠 애였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1년 전 정혜와 함께 놀러 갔던 시골의 정혜 부모님 댁을 찾아갔어요. 정혜 어머니는 슈퍼일을 나가셨기에 집엔 정혜의 아버지 혼자 계시더군요. 아버님, 정혜가 학교까지 휴학하고 사라졌어요. 아버님은 정혜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제발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나도 모른다. 우리한테도 자긴 잘 있으니 찾지 말란 말만 하고 사라졌어. 그리고 자네 모친이 돈까지 주면서 헤어지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할 만큼 우리 정혜를 반대하지 않나. 정혜를 위해서라도 그만 마음 적게. 우리 딸이 밖에서 못난 아이 취급받는 거 나도 애비로서 달갑지가 않어. 그거 말인데요. 아버님, 설마 저희 어머니가 건네셨던 그 돈
정말 받으셨던 거예요? 떨리는 제 물음에 정의 아버지는 흠흠하며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그리곤 그래 내가 받았네. 어쨌든 자네랑 정혜랑 헤어졌으니 내가 못 받을 돈 받은 건 아니지 않나 하며 머쓱한 말투로 말하곤 저를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니의 말이 정말이었구나 싶어 온 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럼 정혜가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했던 것도 정말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서글퍼졌죠. 하지만 정혜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 착한 애가 오죽 우리 어머니에게 질렸으면 그런 행동까지 했을까? 아니면 뭔가 돈이 필요한 급한 사정이 있었나? 큰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나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가주지. 학교는 대체 왜 휴학한 거야? 그렇게 빨리 졸업하고 싶어 했으면서. 오히려 전 그동안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시달리게 한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정혜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그 뒤 전에 알던 정혜의 대학 친구를 통해 몇 번 더 소식을 물었지만 정혜는 그 뒤 복학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혜를 마음에만 묻고 살다 이렇게 25년 만에 간호사의 모친으로 정혜를 조우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정혜 입에서 흘러나온 대답은 저에게 벼락 같은 충격을 안겨주더군요. 내가 1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오빠 어머니가 그랬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우리 헤어짐 뒤에 오빠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어. 오빠, 사실 우리 현경이 오빠 딸이야. 나 오빠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임신했다는 사실 알게 됐어. 뭐? 김 간호사가 내 딸이라고? 하도 기가 막힌 폭탄 선언에 머리가 띵할 지경이었습니다. 정혜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충격적인 이야기를 늘어놨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빠 어머니한테 돈 받은 거 맞아.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잠깐 노름에 빠졌었나 봐. 아버지가 돈에 눈이 멀어서 혼자 그 돈 꿀꺽했다는 걸 엄마도 나도 며칠이 지나고서 알았어. 오빠 어머니가 날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돈 받고 나랑 오빠랑 헤어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더 이상 오빠 옆에 찐득이처럼 붙어있지 말고 헤어지라고 했었거든. 아버지한테 진짜라는 걸 확인하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 같더라. 돈도 돈이지만 그동안 오빠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지켜왔던 내 자존심 전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았거든. 정혜는 가난이 그때만큼 비참하고 서글펐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그 돈을 갚는다고 해도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랑 헤어지기로 결심한 거야. 정말 이 사람이랑은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정해진 미래겠구나 싶어서. 근데 오빠가 이별을 절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까 학교 휴학하고 하숙집도 빼서 다른 지방 도시에 살던 친구 집에 잠시 얹혀 살았어. 근데 오빠랑 헤어지고 2달이 좀 안 됐을 때 알게 된 거야. 내가 임신했다는 걸 말이야. 그걸 알았으면 그때라도 날 찾아왔어야지.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것도 내 아이를 혼자 숨어서 키웠을 수가 있어. 찾아갔었어. 나도 그때 고작 23살이었는데 왜 안 무서웠겠어? 부모님께도 무서워서 말도 못 드리고 제일 먼저 오빠 집을 찾아갔었다고. 근데 그때 하필 집에 있던 사람이 오빠 어머니였더라. 부모가 받아먹은 돈 100만 원으로는 부족했냐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왜 또 찾아왔냐고 나한테 윽박질렀어. 그래서 내가 울면서 말했어. 나 오빠 애를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날 어디로 끌고 가더라고. 그게 어디였는지 알아? 산부인과였어. 감히 내 아들 앞길을 그딴 애새끼 하나 뵌 걸로 막으려고 하냐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당장 지우자고 하더라. 우리 어머니가? 그래. 그래서 나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런 내 뒤에 대고 오빠 엄마가 또 한 번 내 아들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절대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야. 그 뒤론 혹시 우리 애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숨어 살았던 거야. 엄만 날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집이 어려워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됐고 아버진 한심한 기집애라면서 날 쫓아냈어. 그 뒤로
지방에서 회사 다니면서 혼자 애 키우다가 우리 딸이 서울에 있는 간호대 합격하면서 같이 올라와 살았어. 나 정말 혼자 많이 힘들었어. 사는 동안 오빠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오빠 빼닮은 우리 현경이 보면서 버틴 거야. 이제와 이런 말 정말 우습지만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오빠. 정혜는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오열했습니다. 너무 엄청난 진실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정혜는 딸의 대학 학비를 대주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서도 건물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날도 청소 일을 하다 전화를 받고 급하게 달려왔던 거고요. 그리고 정혜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현경인 그냥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자기 태어나기 전에 자기 아빠랑 내가 헤어졌다고만 알고 있어. 진실을 모두 말해주면 애가 일면식도 없는 자기 조부모랑 아빠에 대한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서 자랄까봐 일부러 숨겼어. 우리 현경이 당신 닮아서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참 착한 애야. 난 우리 현경이가 평생 그 진실을 몰랐으면 해. 태어날 때부터 아빠 없이 자라서 고생 많았던 우리 현경이 마음에 더 이상 생채기가 날 일은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미안해, 정혜야. 나 정말 까맣게 몰랐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 어머니가 너랑 현경이한테 지은 죄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도 모자라겠지만 이제라도 내가 너랑 내 딸 현경이한테 갚으면서 살아가면 안 될까? 제발 이제라도 내가 너희 두 모녀에게 속죄하면서 살게 해줘. 내가 우리 딸한테 아빠가 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알게 된 이상 너랑 내 딸을 절대 모른 척하면서 살 수는 없어. 저는 그런 정혜에게 용서를 빌며 부탁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한다는 위선으로 정혜에게 저지른 죄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제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두 사람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정혜는 정말 제가 원한다면 딸에게 제 존재를 털어놓겠다고 말해주더군요. 대신 제게 조건을 걸었죠. 현경이한텐 그냥 내가 말했던 것처럼 당시 우리만의 사정이 있어서 헤어졌다가 연락이 끊겨서 서로 생사도 모르고 살았던 걸로 해. 난 그렇게라도 자기 할머니가 나와 자신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우리 딸이 모르고 살길 바래. 하지만 우리 딸에게 아빠를 찾아주는 일은 평생 내가 꿈꿔왔던 일이야. 그러니 부탁할게. 날 위해서라도 절대 우리 딸에겐 진실을 얘기하지 말아줘. 마음 같아선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딸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말처럼 그 또한 제 이기심인 걸 알기에 전 반드시 그러겠노라 약속했죠. 응급실로 돌아와 정혜는 잠에서 깨어있던 딸에게 말을 맞춘 대로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그동안 전 혼란에 가득 찬 딸의 얼굴을 뜯어봤어요. 진실을 알고 보니 딸의 얼굴엔 정말로 저와 닮은 구석이 가득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지금 꿈 아니지? 이 황당한 얘기가 진짜라는 거지? 그래, 미안하다 현경아. 나중에라도 너에게 아빠를 찾아주려고 했을 땐 우리가 헤어질 당시 휴대폰도 뭣도 없던 때라 연락이 끊겨서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런 네 아빠를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니? 현경아, 이건 다 네 엄마를 진즉에 붙잡지 못했던 내 탓이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하늘 아래 내 딸이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내가 죄인이야. 현경아, 아빠로서 내가 네 손 한 번만 잡아봐도 괜찮겠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던 딸은 제게 잡힌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그리곤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원망스러운 듯이 말했죠. 엄마 앞에선 괜찮다고 말했어도 제가 사실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간절히 바랬는지 아세요? 어떻게 딸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가 있어요? 엄마 혼자 얼마나 고생하면서 절 키워주셨는데요.
날 마음껏 욕하고 때려도 좋아.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너한테 변명을 하겠니? 정말 미안하구나. 현경아, 너한테 차마 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도 그만큼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단다. 네 아빠 탓이 아니야. 이 사람도 지금 심장이 무너지는 듯 아프고 힘들 거다. 이건 네 아빠 혼자만의 탓이 아니라 못난 이 애미의 탓도 있어.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 사정이라는 게 대체 뭐냐고 따져 물을 만도 하건만 정의 말처럼 딸은 정말 착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더군요. 뭔가 말하기 곤란해 보이는 걸 알고 딸은 흐느끼며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딸이어서 반가워요? 딸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시냐고요? 그 말 못할 사정이라는 거 이젠 정말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이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네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평생 네 엄마를 가슴에 묻고 살았다. 그런 네 엄마에게 내 자식이 있었다니 이것만큼 죄스러우면서도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니? 현경아, 내가 미안하다. 너만 허락해준다면 이제라도 너한테 아빠 노릇, 네 엄마에게 남편 노릇하며 평생을 바치고 싶다. 날 아버지로서 받아주겠니? 대답 없이 흐느끼던 딸은 드디어 제게 평생 고생한 자신의 엄마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고맙다 우리 딸. 두 번 다시 네 엄마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내 약속하마. 그리고 이 못난 날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맙다. 그 기적 같은 만남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딸은 다른 병명 없이 지병이던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쓰러진 게 맞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원했어요. 딸과 정혜를 집에 데려다 준 전 그 길로 부모님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저는 부모님을 향해 정혜와 딸 이야기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어떻게 거짓말로 정혜를 모함한 것도 모자라 제 아이까지 임신한 사람을 그렇게 쫓아버릴 수가 있어요? 전 오늘 일이 아니었다면 평생 제 딸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갈 뻔했다고요. 그 사람 부모님까지 일찍 돌아가시면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애를 키웠대요. 그 사람이 받은 상처, 내 딸이 겪었던 외로움, 두 사람의 고통스러운 지난 세월에 대한 죄를 대체 어떻게 갚을 거냐고요. 미안하다. 난 설마 그 어린애가 혼자서 애 낳았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냥 그렇게 겁을 줬으니 혼자서 알아서 치우고 잘 살았을 줄 알았지. 몰랐다고 하면 다예요? 나중에 애를 지우든 낳고 키우든 우선 저한테 말을 하고 책임지게 하셨어야죠. 그게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 올바른 부모 행동 아닌가요? 제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요. 대체 제가 뭔데 어머니가 한 여자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렸냐고요.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죠? 다 알고 방관하셨던 거죠? 저 이렇게 알게 된 이상 절대 정혜랑 내 딸 못 내버려둬요. 정혜랑 이제라도 결혼해서 내 딸 내 호적에 올릴 거고 평생 두 사람을 위해서만 살 거예요. 어디 지금도 한번 막아보세요. 막아보시라고요. 우리가 이제 와서 널 어떻게 말리겠니? 정진아, 날 용서하긴 어렵겠지만 그땐 우리도 부모로서 많이 어리고 미숙했다. 나도 살면서 그때 정혜를 그렇게 보내버린 게 참 못할 짓이었다는 걸 깨닫고 많이 후회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네가 알아봤자 너만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도 못하고 네 아버지랑 둘이 평생을 끙끙대고 죄책감 속에 살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땐 그게 네 창창한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어머니는 그땐 그게 부모의 올바른 사랑인 줄 알았다며 펑펑 우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흐느끼며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한탄하셨죠. 저는 그런 두 분에게 이렇게 소리치곤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두 분은 용서를 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 이제 두 분 아들 말고 정의 남편, 우리 딸 아빠로서만 살 겁니다.
두 분은 애타게 절 불렀지만 저는 그 부름을 무시했습니다. 부모란 이름으로 그런 끔찍한 짓을 한 두 분을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음 날 다시 정혜와 딸을 찾아가 무릎 꿇고 부탁했어요. 정혜야, 우리 오래전 하지 못했던 결혼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허락해 줄래? 비록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네 눈에 평생 눈물 날 일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할게.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형경이 아빠가 돼서 형경이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딸로 만들어줄 거야. 오래도록 꿈꿨던 그 청혼을 내가 이 나이가 돼서야 받네. 정혜는 눈물로 제 청혼을 받아주었어요. 저희 딸 또한 난생 처음 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자신의 엄마를 보며 제 손을 잡고 부끄러운 듯 잘 부탁해요 아버지 하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그날 정혜는 저와 둘만 있을 때 제 부모님에 대해 걱정스럽게 묻더군요. 어제 집에 가서 한바탕 뒤집어 엎고 왔어. 부모님은 이제와 너랑 형경이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 난 도저히 두 분 행동 이해가 가지 않아. 그리고 나한텐 이제 너랑 형경이가 제일 우선이야. 난 더 이상 두 분 말에 휘둘리던 20대 김정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 믿고 그냥 따라와줘. 다음 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정혜와 혼인신고를 하고 형경이를 제 호적에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날 우린 사진관에 들러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며칠 뒤 사진관에서 찾은 가족 사진을 정혜는, 그러니까 지금의 제 아내는 아주 오래도록 물끄러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모두 찍힌 가족 사진을 꼭 우리 형경이에게 선물해 주고 싶었어. 하지만 난 재혼 생각도 없고 오빠를 오래도록 잊지 못했어서 그럴 수가 없었지. 그런데 이렇게 오빠랑 셋이 가족 사진을 찍다니 정말 꿈만 같네. 아내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딸은 그 가족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까지 올려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딸이 저를 정말 반겨주는구나 싶어 안도스러운 마음에 저 또한 그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았죠. 그리고 바로 그날 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애원하시더군요. 정진아, 엄마다. 그동안 너한테 어떤 말로 사죄를 해야 하나 싶어 차마 내 연락조차 못했다. 사진 봤다. 그 애가 우리 손녀지? 너랑 정혜를 반반씩 아주 예쁘게 닮았더구나. 정진아, 늦었지만 내가 이제라도 정혜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안 되겠니? 비록 정혜에게 용서받지 못한다고 해도 사람 된 도리로 응당 용서를 비는 게 맞는 일인 것 같다. 제발 부탁한다. 그 사이 아내와 딸은 살던 전셋집을 빼고 저희 집으로 이사를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저와 한 방에 있던 아내는 통화 내용을 전부 들은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날 저녁 저와 아내는 딸에겐 말하지 않고 밖에서 따로 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내를 보자마자 두 분은 아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정혜야, 정말 미안하다. 나랑 우리 영감이 우리 아들한테만 눈이 멀어서 너한테 차마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저질렀다. 혼자 애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빈다고 한들 그 모진 세월을 겪은 너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냐만 그래도 너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미안하다.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요. 저 솔직히 두 분 많이 원망했었어요. 근데 저도 자식 낳고 키우다 보니 한편으론 두 분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딸이 더 나은 친구를 사귀고 더 나은 남자를 만났으면 기왕 시집갈 거 나중에 돈 많고 직업도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욕심이 끊이지 않고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우리 형경이 혼자 키우면서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만큼 좋은 날도 많았어요. 열심히 살아온 만큼
힘들게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두 분 용서해드릴게요. 두 분을 열심히 미워해봤자 제 마음만 괴롭지 않겠어요? 전 그런 불행에 제 소중한 삶을 낭비하기 싫어요. 제 딸도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속사정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거고요. 아내는 그런 제 부모님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줬습니다. 보는 제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대한 아량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아내의 말에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죠. 난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정말 우릴 이렇게 쉽게 용서해준다는 말이냐? 이렇게 착한 너한테 나랑 영감이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냐? 돌아가신 네 부모님께도 늘 죄스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빌면서 삼아 평생 너에게도 네 딸한테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정말 미안하다 정혜야. 그날 아내는 제게도 자신을 위해서 제 부모님을 한 번만 이해하고 용서해 주라고 말하더군요. 자신과 딸을 얻은가 동시에 이번엔 제게 부모님을 잃게 한다면 자신의 마음 또한 편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여전히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은 그 어떤 것이라도 거스르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말하며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집으로 함께 온 부모님은 제 딸의 손을 잡고 흐느끼셨어요. 네가 우리 손녀로구나. 아버지 없이 참 예쁘고 참하게 잘 커져서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이 헬미가 너한테 참 많이 미안해한다는 걸 알아다오.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딸은 처음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저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 손녀의 손을 두 분은 죄책감과 미안함, 고마움이 섞인 마음 때문인지 한참 동안 놓지 못하셨죠. 그렇게 눈물의 화해 후 저와 아내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재수 씨들과 제 동생들도 제 아내와 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존중해줬죠. 나중에 동생들은 부모님을 정말 많이 타박했어요. 부모님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냐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뒤 전 아내에게 건물 청소일을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난 이제 절대 당신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정 집에 있는 게 싫으면 내가 작은 카페 차려줄 테니까 그거 운영해보는 게 어때?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먼저 따서 말이야. 당신 나중에 한적한 카페 차려서 직접 운영하는 게 소원이었다며. 저는 괜찮다는 아내를 극구 설득해 아내가 하고 싶어하던 개인 카페를 차려줬습니다. 막상 차려주니 아내는 아이처럼 기쁜 마음을 감추질 못하더군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제 얼굴에서도 미소가 떠날 줄을 몰랐죠. 그렇게 아내와는 어려움 없이 부부간의 정을 쌓아갔지만 문제는 딸이었어요. 이건 남도 아니고 다른 부녀지간처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처음엔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병원에 출퇴근할 때 일부러 늘 딸을 태워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 딸 출근해야지. 아버진 저보다 출근 시간 좀 더 늦잖아요. 매번 저랑 똑같이 출근하는 거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심지어 저 저녁 근무 때도 늘 퇴근길에 데리러 오시고 그동안 함께 못한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아까워서 이렇게라도 우리 딸하고 시간 더 보내고 싶어서 그러지. 아빠 마음 알지? 또 저는 자주 붙어 다니는 우리를 보고 의아해하는 병원 사람들에게 늘 자랑하듯 떠들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아빠는 의사고 딸은 간호사고 너무 보기 좋죠? 우리 딸 항상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저 부끄러워요. 저번엔 또 저희과 오셔선 과자 세트까지 돌리셨다면서요? 저 잘 부탁한다고. 요즘 사람들이 저한테 팔불출 아버지 둬서 좋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좋긴 좋은데 전 아버지가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쑥스럽기도 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요. 그냥 넌 예, 우리 아버지 팔불출입니다 하고 자랑하면 되는 거야. 나도 자식이 생긴 게 처음이라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차근차근 서로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부녀지간이 되어보자꾸나. 사랑한다 우리 딸. 제 말에 딸은 괜히 얼굴을 붉히면서도 배시시 웃어 보였습니다. 아내를 닮은 딸의 그 미소가 얼마나 예쁜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간쓸게 다 내놓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이 된 지 3년이 다 된 지금까지 우린 주말마다 가족 여행도 다니고 가끔은 아내와 가끔은 딸과 둘이서만 데이트도 하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답니다. 의사인 제가 아버지로서 옆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준 덕인지 딸의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빈혈도 많이 좋아져 요즘엔 쓰러지는 일 없이 딸은 아주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제 아내와 딸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 댁에 가면 부모님은 제 아내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세요. 귀한 손님이 왜 와서 음식을 하려고 들어? 내가 다 해놨다. 배우기만 하면 되니까 넌 저기 어멈들이랑 같이 앉아있어. 여보 뭐해요? 얼른 와서 밥 차리는 거 도우지 않고. 여기 큰애랑 형경이 줄 보약 좀 챙겨 놨어. 형경아, 이게 저혈압성 빈혈에 좋다니까 꼭꼭 챙겨 먹어라. 어머마, 너 요새 통 입맛이 없다고 했지? 이게 아주 입맛 돋우는 데는 효과가 좋다네. 집에 가서 아범 주지 말고 꼭 너 혼자 먹어야 한다. 알았지? 아버님, 저희 거는요? 미안하다. 내가 다음엔 둘째, 막내 너희랑 손주들 것도 다 지어오마. 재수 씨들은 그런 두 분의 행동에 장난스럽게 입을 삐죽이지만 두 분과 제 아내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지라 사실 누구보다 제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있어요. 제 아내 덕에 어머니가 자신들에게까지 집안일을 시키려고 들지 않아 형님 덕을 봤네요 하고 웃기도 하면서요. 지금 재수 씨들과 어머니는 가끔 제 아내의 카페에 놀러가 여자 넷이서 종종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제 딸보다 한참 어린 조카들도 갑자기 생긴 자신들의 사촌언니 혹은 누나를 잘 따라준답니다. 아내와 딸은 평생 둘이서만 외롭게 살다 이렇게 가족이 많아지니 너무 좋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전 제 가장 소중한 보물인 두 모녀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난 당신하고 우리 형경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아.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두 사람 앞에 좋은 일만 가득하게 만들어줄 거야. 오랫동안 가장 노릇 못했던 날 이렇게 용서해주고 내 가족이 돼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여보. 사랑해 우리 딸. 미세먼지가 많건 적건 간에 요즘 제 세상은 온통 화창하기만 합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자상한 남편, 듬직한 아빠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거예요. 너무 오래도록 곁을 비웠던 만큼 더 깊이 있고 너른 마음으로 그렇게 제 인생에 남은 온 힘을 다해서 말이죠. 원망의 마음을 뒤로하고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지만 솔직히 아내의 넓은 아량이 아니었다면 저는 부모님과의 천륜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제 아이까지 가진 아내를 내친 부모님의 선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제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까지 해준 아내 덕에 저희 부모님은 용서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신 거죠. 현명하고 선한 아내 덕에 우리 가족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확실히 해두고 싶네요. 그러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께선 자식에 대한 잘못된 애정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절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이고 그들의 인생 또한 아주 존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자식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릴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말을 꼭 이 사연을 마무리 지으며 전해드리고 싶었네요. 사연을 마치기 전에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 앞에 다짐하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의 몫까지 저는 죽을 때까지
제 아내와 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살겠다고요. 부디 제 아내와 딸 앞에 앞으로는 웃을 일만 가득하길 빌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봄날 보내세요.